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트럼프의 재도전이 성공할지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대선에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 가상자산까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과 경기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와 경기도 의왕, 고양 대곡 역세권의 개발 제한 구역이 택지로 개발됩니다. 핵심 부품 계열사 도조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아니면 트럼프의 제2막이 시작될지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선거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두 후보가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판세를 가를 경합주에서 최후의 승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김종학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남겨둔 월요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한 곳은 북동부 최대 경합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입니다. 50개 주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경합주는 모두 7곳,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지역이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간과 함께 쇠락한 미 제조업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처럼 인구 구성이 크게 변화하면서 정치적 격전지가 된 지역들입니다. I've been waiting 4 years for this, and so have you, and so have you. We've all been waiting 4 years. One day left, and we need to finish this strong and get this done. So let's get out the vote. 뉴욕타임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우위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여론조사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 폴리틱스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설 가능성은 0.1%포인트 차이로 두 후보 간 격차는 크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현지 시간 오전 6시, 우리 시간 저녁 8시부터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각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번 투표가 끝나더라도 일주일 이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만일의 소요 사태를 대비해 백악관 외곽에 철망을 설치해 통제하는 한편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 개표소 인근에 드론과 경찰 병력이 대기하는 등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미 대선은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 나타난 양극단의 갈등이 다시 한번 표면화되면서 미국 사회와 세계 경제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네, 미국 현지 연결해서 미국 대선의 판세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번 선거가 유난히 예측이 힘든 이 박빙의 승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이나 대선 분석가들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분열을 끝내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가운데 승자를 가릴 선거가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전통 지지 기반으로 승부가 굳어진 지역과 달리 이번 47대 미 대통령 선거는 미 북동부, 중서부에 퍼져 있는 경합주가 판세를 완전히 좌우할 전망입니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속한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과 일조량이 풍부해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7곳을 경합주로 분류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선거인당 수는 225명, 공화당은 219명으로 과반 이상을 얻으려면 해리스 후보가 45명,
트럼프가 51명의 선거인단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몇 가지 시나리오가 현재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미 북동부를 중심으로 펜실베니아를 잡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등이 우위로 보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을 바탕으로 3곳을 승리하면 44명을 채워 승리 요건에 다가섭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을수록 승산이 높다고 보고 미셸 오바마,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등 유명인들을 펜실베이니아에 불러들여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가능성이 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선벨트와 애리조나를 모두 이기더라도 역시 펜실베이니아를 놓친다면 승부를 확정지을 수 없게 됩니다. 대선 막바지까지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위스콘신 등에서 반전을 노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이번 선거는 두 후보 모두 압승이 아닌 말 그대로 표 하나의 당락이 결정될 정도의 박빙의 개표 결과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남은 변수는 개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우편 투표입니다. 현재 유권자의 약 절반, 8천만 명 가까이 우편 투표에 참여했는데 개표 지역 가운데 애리조나는 투표 당일까지 우편 접수를 받고 개표가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경합주입니다. 이로 인해 개표 당일 두 후보가 당락을 결정짓지 못해 순차 개표를 기다리면서 최대 열흘가량 미 정치 지형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종학 뉴욕특파원입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국 대선 결과에 금융시장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막판 뒤집기 시도에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막판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국채금리가 해리스의 역전 가능성에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란 예상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며 트럼프가 선두를 잡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거란 우려에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공약이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더욱 키울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국채를 더 찍어서 정부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금리를 얹어줄 거란 예상이 깔린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한다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도 미뤄지면서 달러 강세도 예상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금리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 막바지 초접전 기류에 국채 강세 흐름이 꺾인 배경입니다. 환율 안정 면에서도 해리스 당선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좀 불확실성을 좀 줄잖아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그 외환 시장 쪽에서도 조금은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인하 사이클에 있는 점,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만큼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면 채권과 외환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과 미 연준의 FOMC 회의라는 이 두 가지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결과에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 시장의 흐름 어떻게 바뀔지 취재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좀 많은 것이 바뀔 텐데 이 외국계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 참석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와 임원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미증시 강세장의 촉매가 될 것으로 더 기대하는 곳은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책을 밀어붙일지는 지난 1기 집권 시절을 통해서 예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주식시장 여파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도입도 호재인 측면과 공급망 위축이란 악재로 함께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 여파도 조금은 예측하기는 어렵다,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수의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당선이 되든 큰 차이 없이 미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탄탄한 미국 경제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배경이 됐습니다. 옥타이 카브라크 레버리지 쉐어즈 전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Over next year, we might see a little bit of a dip, but over the next 2 to 3 years, I think the consumer is strong. Unemployment has been low for a long time, especially with tech earnings. They keep improving and beating quarter after quarter, so I'm not worried about the market over the next 5 years. I think the Mag 7 will maybe slightly change, so it won't be the same Mag 7 that we know to date. 보신 것처럼 카브라크 전무의 발언 중에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일부가 재편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네, M7은 이제 인공지능 붐을 타고 미국 증시를 이끈 이 빅테크 기업 7곳을 말합니다. 뭐 애플, MS, 뭐 엔비디아, 메타 등이 대표적인데 네. 이 M7이 재편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M7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특히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올 초부터,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제기되어 왔죠. 그리고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유일하게 테슬라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전체를 봐도 M7을 보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데요.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이죠. AI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이 높아진 만큼 이를 증명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알파벳의 경우 이 독점 이슈로 미 법무부의 강제 분할을 권고당할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고 아마존과 메타 등은 대규모 AI 투자가 이익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공개한 로보택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브로드컴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블랙록 아이쉐어즈의 크리스찬 오브라이스트 아시아 대표는 기술주 탑5 종목의 자본의 30%가 집중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테크 레버리지 또는 테마형 ETF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M7 중 일부 종목은 바뀔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주가 이끄는 흐름, 이 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AI 산업을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 그리고 글로벌 패권 장악의 문제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대의 또 다른 숙제는 전력 수요 확보죠. 그래서 이를 위한 에너지 투자, 그러니까 에너지도 중요한 투자 섹터로 보았는데 현재로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유망하고 석탄이나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 업종도 다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AI 기술주와 에너지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기회도 강조했는데 바로 방산과 사이버 보안주였습니다. 길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미국 정부가 국부 펀드를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또 미 대선에서도 두 후보 모두 이 안보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의 펀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방위 산업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사이버 보안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봤습니다. 이번엔 뭐 가상자산 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유권자가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공략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가상자산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화두인 건 분명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뭐 다시 1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은데 이 외국계 전문가들이 이 주목한 곳도 바로 가상자산이라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단순히 미 대선에서 뭐 트럼프 재선 성공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상장지수 상품 시장의 변화 그리고 두 후보의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마켓팩터의 조이양 인덱스 마케팅 책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both are actually pro digital assets. You know, one wants to get there faster and one is looking for regulation to be more transparent. And those have been both pro digital assets. There's like this importance in having a trading asset that trades around news cycles, and digital assets are 24/7. So they don't stop when someone goes home. 네, 블랙록 아이쉐어즈 역시 올해 비트코인 ETF 출시를 가상자산 투자의 지평이 넓어진 기점으로 보았고요. 또 옥타일 카브라크 레버리지 쉐어즈 전무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내년에는 더 다양한 코인의 ETF와 또 가격 추종을 하는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트레이딩 전략이 담긴 투자 상품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정치와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유독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그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거뒀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향해서 미국을 착취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노골적인 관세 인상을 동맹국에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전기차,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외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RA와 칩스법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과거에 합의한 내용이라서 폐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주요 수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보편적 관세가 동맹국에 부과된다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약 61조 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란 관측입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무역 정책을 표방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중국 경제 정책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제한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반도체를 자립하는 시도를 본격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0.3% 급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8%가량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으면서 그 유탄이 한국으로 튀고 있는 셈입니다. 보호무역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5만 가구를 짓는데 이 중 2만 가구가 서울 강남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번에 풀린 그린벨트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네, 일단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재택 발표 당시 이제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서는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린벨트를 푼다고 했었고 이들 지역에서 올해 5만 가구, 내년 상반기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풀린 곳은 바로 그 5만 가구가 들어설 곳들인데요. 서울에서만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이제 2만 가구가 강남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이제 고양 대곡 역세권에서 9천 가구, 또 의왕 오전 왕곡에서 14,000가구, 의정부 용현에서 7천 가구 등 이 경기도에서도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서울에 그린벨트를 푼 곳이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 워낙 땅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좀 풀릴 것이다. 뭐 시장에서도 이런 예상은 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면적의 24%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에서도 이제 강북권은 좀 거의 산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이제 강남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제가 유력한 곳으로 꼽히던 세곡동이나 자곡동 일대 이런 곳들은 빠졌고요. 대신 면적이 넓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서리풀 지구가 낙점됐습니다. 서리풀 지구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을 비롯한 이제 GTX-C 노선이 지나는 양재역이 가깝고요. 또 이제 경부 고속도로 좌우로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성남이나 과천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편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한 이후 거의 12년 만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주택난 공급난 우려를 진정시키고 또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박상우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입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들 2029년에나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뭐 당장 이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공급 확대 신호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집값 안정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이제 물량 자체도 적고 그마저도 이제 실제 주택 건설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 연간 20만 가구 내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번 그린벨트 해제 물량 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제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 뭐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치는데요. 그러면 실제 입주까지 거의 뭐 최대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구 지정 전부터 뭐 보상에 착수하는 등 뭐 각종 절차를 좀 단축해서 이제 오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입니다. 앞당긴 게 지금 7년 후라는 소리입니다. 네. 특히 2만 가구 중 이제 절반이 넘는 물량이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 주택, 이제 미리네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량으로 배정된 만큼 주거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도 이제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계획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당첨자 10명 중 7명이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당첨자 중 3분의 1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바꿔 생각하면 서울에서는 이 장기 전세를 빼면 지금 9천만 가구밖에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년 그린벨트 해제 예정 물량인 3만 가구 중에서도 이제 서울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서울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뭐 일감이 생기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아닙니까? 일단 집값 안정 효과와 마찬가지로 이 건설사 실적에도 당장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착공해야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뭐 이제 집을 지어봤자 남는 게 없다면서 뭐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면 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도 목표 물량은 150만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32만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은 여전히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건설사들이 지금 지방 사업장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면 지역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는 서울에서 번 돈으로 지방에서 생긴 손실을 메우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